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거의 정점에 이르렀고 중환자 숫자도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 것이라는 방역당국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지난 6차 유행과 비교해 이번 유행은 고령자 비율이 높아 중증화가 더 많이 나왔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 피해를 막기 위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한 추가 방역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에 체류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부터 추가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방역 당국이 밝혔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철 소재의 벽과 천장을 곤충처럼 빠르게 이동하는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자석의 원리를 이용한 건데 무게의 5배가 넘는 힘으로 당겨도 발바닥이 철판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장내에 있는 미생물을 이용한 치료제, 이른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가 세계 최초로 미국에서 승인됐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분변에서 유익한 미생물을 추출해 만드는 방식인데 앞으로 이 방식의 치료제 개발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올해 8월엔 1년 중 가장 큰 보름달이면서 한 달 안에 두 번째 뜨는 보름달인 슈퍼 블루문이 5년 만에 출현합니다. 또 3월에는 목성과 금성이 매우 근접하는 천문 현상을 볼 수 있고 1월과 8월, 12월에는 유성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거의 정점에 다다랐고 중환자 숫자도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최근 이틀간 위중증 환자 수가 600명대로 나타난 데 대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확진자가 늘어나면 중환자도 늘고 확진자가 줄면 중환자도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거의 정점에 들어갔다고 평가하면서 누적된 중환자들이 어느 정도 드러났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지난 6차 유행과 비교해 이번 겨울철 코로나19 유행에서 고령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고 이런 이유로 중증화가 더 많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겨울철 추가 접종에 쓰이는 개량 백신은 기존 백신에 비해 이상 사례 신고율이 10분의 1 정도라고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이 말했습니다. 정 단장은 브리핑에서 기존 코로나19 백신의 이상 사례 신고가 1000건당 3.7회 있었던 반면 개량 백신은 1000건당 0.35회에 불과하다며 기존 백신을 맞고 이상이 없던 사람은 개량 백신을 맞아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개량 백신은 현재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BA.5 계통 바이러스 감염을 막아준다면서 질병청이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구형 백신 접종군의 중증화율과 사망률이 각각 4분의 1, 5분의 1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오는 관광객 등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공항에서 유료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하루 최대 550명을 검사할 수 있으며 확진된 외국인은 1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하루 안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무료 PCR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더불어 이제부터는 중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비자 발급도 중단되고 입국자는 모두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 Q코드에 등록해야 합니다. 5일부터는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방역당국이 중국 본토에 이어 홍콩과 마카오에서 오는 입국자 가운데 최근 중국에 체류한 경험이 있다면 추가 방역 조치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 겸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본토 외에 홍콩 등을 통한 확진자 유입에 대한 조치를 묻는 질문에 추가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앞서 자문위원회 회의에서도 홍콩과 마카오 입국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추세를 봐가면서 홍콩뿐만 아니라 허브 공항을 돌아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서도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열흘간 중국에 체류했다면 확인을 하는 등의 방역 조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추가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몸속 장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공존하는데요. 해로운 것도 있는 반면 이로운 미생물도 있습니다. 건강한 환자의 분변에서 유익한 미생물을 추출해서 만들어내는 장내 미생물 치료제. 이른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가 세계 최초로 미국에서 승인됐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우리 몸에는 세포수보다 더 많은 수의 미생물이 공생하고 있습니다. 이들 미생물의 90%는 장에 존재하는데 소화뿐 아니라 면역 반응 등 다양한 인체 기능에 관여합니다. 특히 장내 미생물 환경이 악화해 유익한 미생물이 죽고 유해균이 득세하면 특정 질병을 일으킵니다.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균이 과도하게 증식해 설사와 장염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감염증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바이오 기업이 건강한 사람의 대변으로부터 유익한 미생물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이 병의 치료제를 개발하고 미국 FDA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건강한 균을 환자에 투입해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을 정상으로 회복하고 디피실균의 활동을 억제하는 원리입니다. Rebiotics is the first company to produce a standardized biologic product that may be helpful to treat recurrent Clostridium difficile infection, which can develop after taking antibiotics. RBX 2660 clinical product is a ready-to-use liquid microbial suspension for enema delivery. 장내 미생물을 활용한 치료 재료는 세계 최초인데 바이오 제약업계는 장내 미생물 치료제 개발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 한 바이오 기업은 장내 미생물을 이용한 대장암 동물 실험을 최근 마치고 올해 초 인체 임상 시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장암에서 항암 효능을 보이는 균주이고 저희가 이제 다양한 균주를 통해서 스크리닝을 했고 실제로 면역 세포를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활성화시키는 그런 효능이 검증된 균주입니다. 또 다른 국내 바이오 기업은 장내 미생물을 활용해 건선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로 건강기능식품에 활용됐던 장내 미생물이 질병 치료제로는 처음으로 상용화되면서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먼저 받고 의료비는 최장 3년간 무이자로 나눠내는 이른바 의료비 후불제가 올해 충북에서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네, 일단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을 대상으로 6개월간 시범 운영하는데 효과가 좋으면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충북 지역 종합병원과 금융기관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하는 의료비 후불제 협약을 위해서입니다. 의료비 후불제는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내세웠던 대표 공약. 의료 취약계층이 병원에서 먼저 진료받으면 가칭 착한 은행이 진료비를 대납하고 환자들이 최장 3년간 나눠내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영자금 마련이 중요한데 농협이 정책자금 25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전산 개발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그 부분만 이루어지면 시스템 구축이 되면 바로 대출 지원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번 시범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충북 지역 종합병원 12곳과 병의원 등 80곳, 인공관절과 척추질환, 그리고 임플란트 등 6개 수술이 의료비 후불제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의료비 지불이 보정되는 거니까 사실은 의료 미수금이 안 생겨서 병원에서는 훨씬 손해를 볼 필요가 없고. 일단 6개월간 시범 운영되는데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11만 2천여 명입니다. 시범 운영에서 효과가 나오면 대상을 충북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넓혀서 해봐야만이 이것을 시범 사업의 효과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1월 달에 조례를 개정해서 41만 명을 확대하게 될 것이고, 충청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의료비 후불제가 의료 취약계층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기자의 시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양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새해 첫 시작인 만큼 이에 걸맞은 주제로 또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연말에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네. 되짚어보고 또 연초에는 올 한 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기대해보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2023년 과학계에서 어떤 일들이 계획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자, 지난해를 살펴보면 우주 관련 소식이 어느 때보다 많았던 것 같은데요. 올해도 우주 관련 소식 중에 기대할 만한 게 있을까요? 네, 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뭐 우주 관련 성과들 아주 줄줄이 기대가 나올 예정입니다. 네. 특히 지난해에는 전 세계 최고의 이 과학계 뉴스라고 하면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라고 꼽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가 그동안은 과시광선에서 우주를 바라봤는데 이제는 적외선 파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우주의 모습을 우리에게 선사했기 때문입니다. 네. 올해도 새로운 우주망원경들이 활동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우선은 유럽 우주국 ESA가 주도한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이 올해 9월 발사를 예정돼 있습니다. 이 우주망원경은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양을 정확히 파악하는 임무를 가졌는데요. 네. 그래서 고대 수학자 이 유클리드의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 유클리드 우주망원경 역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같이 라그랑주 2 포인트까지 날아가서 최소 6년 동안은 궤도를 돌면서 우주를 관측할 예정인데요. 네. 이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은 지름이 1.2m의 거울로 구성됐다고 합니다. 이 허블 우주망원경 지름이 2.4m였으니까 사실 크기는 허블보다는 작은데 더 먼 곳까지 날아가서 가장 어둡고 먼 배경의 우주를 관측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 특히 지금까지 중 가장 정밀한 우주 3D 입체 지도를 완성할 계획인데요. 약 100억 광년까지의 우주 전역의 은하들을 관측하고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지도에 담아낼 예정입니다. 네, 또 얼마나 아름다운 사진들을 보내올지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지난해에는 아르테미스 첫 번째 미션이 성공하고 또 우리 다누리도 임무 궤도에 잘 안착하는 등 달 탐사가 반세기 만에 주목받았던 한 해이기도 했는데요. 올해는 또 어떨까요? 네, 올해도 전 세계 많은 과학자들이 달 탐사에 관심을 여전히 두고 네. 있다고 합니다. 우선 뭐 네. 우리나라부터 살펴보면요. 이야기하셨듯이 다누리가 지난 12월 27일 예정보다 빨리 달 궤도 진입에 성공을 했잖아요. 네. 현재 다누리는 임무 궤도인 달 상공 100km 위를 하루 2바퀴 돌면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는 2월부터는 본격적인 임무 운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달 자원 탐사는 물론이고 미국 아르테미스 달 착륙 후보지 탐색 등의 임무를 하게 됩니다. 12월까지의 예정된 임무를 이제 수행을 할 예정인데 이 연구진은 다누리의 운영 상태를 중간중간 살피면서 잔여 연료량 등을 예측해서 추가 임무가 가능할지도 결정한다고 합니다. 예. 또 다른 건요. 일본의 민간 기업인 아이스페이스가 개발한 달 착륙선 하쿠토 R이 지난 12월 11일에 발사가 됐는데요. 이 하쿠토 R 착륙선은 오는 4월에 달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착륙선에는 이 아랍에미리트가 개발한 초소형 로버도 실려 있다고 하는데 이 로버가 만약 달 착륙에까지 성공한다면 민간 기업 최초로 달 착륙을 한 것으로 기록된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랑 일본 외에 다른 나라 달 탐사 계획은 없을까요? 네, 이 밖에도 뭐 인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6월이죠. 달 탐사선 이 찬드라얀 3호를 발사할 예정이에요. 예. 이건 인도의 세 번째 달 탐사선인데요. 이번에는 달 남극 근처에 착륙시켜서 달 표면을 탐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러시아도 올해 7월에 루나 25호 발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루나 25호는 러시아의 달 탐사 재개를 보여주는 우주 개발 프로젝트라고 꼽히는데요. 이 루나 25호를 통해서 달 표면 착륙 기술을 확보하고 달 토양 샘플까지 채취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올해는 달이 또 유난히 바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또 다른 우주 탐사 관련 소식은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유럽 우주국 ESA가 목성이 아니라 목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우주선 주스를 4월에 발사할 계획입니다. 이 주스는 8년 동안이나 우주를 날아서 2031년 목성에 우선 먼저 도착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약 2년 반 동안 목성 주변을 맴돌면서 가장 큰 위성인 유로파의 중력도움 플라이바이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가니메데와 칼리스토를 각각 12번씩 스쳐 지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탐사 막바지에는 가니메데 중력에 붙잡혀서 9개월 동안 이 가니메데 주변을 돌게 될 건데요. 이거는 위성 궤도를 도는 최초의 시도라고 합니다. 행성에 이은 소행성 탐사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예. 이 나사가 지난 2016년에 발사한 소행성 탐사선 오시리스 렉스라는 게 있는데 이때 이 소행성 베누에 도착해서 샘플을 채취를 했었거든요. 예. 이때 채취한 샘플을 들고 9월 24일 지구로 돌아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구로 돌아오는 탐사선은 지구에 착륙하는 것은 아니고요. 배뉴 샘플이 담겨 있는 캡슐을 분리해서 지구로 던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10월에는 화성과 목성 사이의 궤도를 돌고 있는 소행성 푸시케를 탐사하는 새로운 탐사선도 발사될 예정인데요. 이 소행성을 탐사하는 이유는 이 푸시케가 니켈과 철 덩어리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 푸시케가 지구나 화성처럼 이 암석 행성의 핵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행성의 탄생을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과학자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우주는 또 넓고 연구할 게 굉장히 많아서인지 모두 결과가 기대가 됩니다. 또 주목할 만한 이슈들이 다른 분야에서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의학 분야가 조금 눈여겨볼 만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사실 가장 주목받는 기술이자 우리가 차세대 백신으로 불리고 있는 기술이 mRNA 백신인데 예. 이 mRNA 백신이 코로나 이후로 이 적용 범위가 넓어질 전망입니다. 우선 독일의 바이오엔테크는 이 말라리아 결핵 그리고 또 생식기 포진에 대해서 mRNA 백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에 올해 1월부터 이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대삼포진의 발생률을 줄이기 위한 mRNA 백신은 화이자와 함께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모더나도 수두 대상포진과 이 단순 포진, 또 암백신 등을 이 mRNA 백신 방식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지난달 흑색종을 앓는 환자 157명을 대상으로 한 mRNA 신약 후보 물질의 임상 2상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임상에서 이 mRNA 신약 투여군에서의 사망 재발 위험이 미 투여군보다 44%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 mRNA 항암제 개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또한 높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mRNA 백신 그 제조 방식이 다양한 질환으로 이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라는 네. 건데요. 자, 그렇다면 새롭게 등장할 신약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두 개를 꼽아볼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알츠하이머병 신약 후보 물질 레카네맙입니다. 이 미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현지 시각 1월 6일, 이제 얼마 안 남았죠. 1월 6일에 품목 허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레카네밥은 임상 3상에서 임상 치매 척도가 위약 대비 27%나 개선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효과가 있는 건 분명하죠. 하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이 약물에 대한 안전성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나 지난달 30일 임상 3상에 참가했던 참가자 중 한 명인 79세 여성이 숨진 것으로 확인돼서 지금까지 임상 참가자 중 총 3명이 사망자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네. 현재 FDA는 이 레카네밥의 승인 심사를 진행 중이며 이 약을 공동 개발한 에자이와 바이오젠은 이 FDA 결과와 별개로 올해 1분기 안에 유럽과 일본에서도 승인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또 다른 신약은요, 엑사셀인데요. 이 엑사셀은 유전자 편집 기술인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이 베타 지중해 빈혈과 겸상 적혈구병 환자에게 쓰기 위해서 개발된 유전자 치료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이 연구진은 엑사셀 한 번 투여만으로도 두 질환을 모두 치료할 수 있다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오는 3월 미 FDA에 승인 신청을 할 계획인데 상용화에 만약 성공하게 된다면 전 세계 최초로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기술이 적용된 치료제가 탄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주 분야와 의학 분야 주요 이슈들, 올해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른 기초 연구 분야에서 기대되는 과학 성과가 또 있을까요? 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거는요. 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중성자 가속기가 올해 가동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네. 유럽 17개 나라가 참여해서 현재 스웨덴 룬트 지역에 세워지고 있는 파세 중성자원 ESS입니다. 이 중성자를 얻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자로를 이용하는 것과 가속기를 이용하는 건데요. 이 가속기를 이용해서 중성자를 만드는 게 바로 이 파세 중성자 원입니다. 네. 이 기가 전자볼트급 고에너지 양성자 빔을 이 무거운 원자핵을 가진 표적에 충돌을 시키면 다량의 고에너지 중성자 빔이 발생되는데요. 이때 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중성자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녀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 파세 중성자원은 반도체는 물론이고 우주 부품, 또 에너지 소재, 극한 환경 소재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아주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개발에도 활용이 됐다고 합니다. 이 파세 기술에 의한 중성자원 연구는 흔히 과거에는 촛불 밑에서 물체를 보던 것이 이제는 선명한 자연광 아래에서 물체를 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비유된다고 하는데요. ESS가 올해 본격 가동이 되면
관련 연구 분야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밖에도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 중 하나인 뮤온을 이용한 4번째 실험도 올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이 자기장 속에서 뮤온의 움직임을 관찰한 결과 표준 모형 기반 예측치와 0.1%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주를 이해하는 표준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17개의 입자가 원래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이외에 새로운 입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지난해 확인이 된 건데 올해 마지막 실험으로 새로운 물리학적 발견이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올해는 인류가 또 어떤 발전을 이룩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사이언스 취재파의 양효영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새해를 축하하기라도 하듯 5만 년의 주기를 지닌 새로운 혜성이 등장했습니다. 8월에는 올해 가장 크고 한 달 내 2번째 뜨는 보름달인 슈퍼 블루문도 떠오른다고 하는데요. 새해 볼만한 우주쇼를 김진두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3년 전 아일랜드의 밤하늘. 밝은 빗줄기가 하늘을 크게 가로지릅니다. 그림처럼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한 빛의 정체는 네오와이즈 혜성. 6,800년 만에 한 번 지구의 모습을 보이는 혜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보다 더 희귀한 새로운 혜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무려 5만 년의 주기를 지닌 C2021 E3 혜성입니다. 지난해 3월 2일 미국에서 처음 발견된 이 혜성은 점점 더 밝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망원경으로만 찾을 수 있는데 1월 하순부터는 시골에서 맨눈으로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금은 새벽 동쪽 하늘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 가장 가까워지는 2월 1일 전후로 한 달가량이 관측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3월에는 금성과 목성, 달의 만남이 예정돼 있습니다. 3월 2일 저녁에 목성과 금성이 거의 붙을 듯 접근하는 현상을 전국에서 볼 수 있습니다. 24일 저녁에는 금성이 초승달 바로 위에 붙어서 보입니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금성이 달 뒤에 숨었다가 나타나는 엄폐 현상도 관측할 수 있습니다. 8월 30일에는 1년 중 가장 큰 보름달 슈퍼문이 뜹니다. 이 슈퍼문은 한 달에 2번째 뜨는 보름달인 블루문이기도 한데 슈퍼 블루문이 뜨는 것은 2018년 이후 5년 만입니다. 올해도 3대 유성우는 1월과 8월, 12월에 나타납니다. 이 가운데 8월 페르세우스 유성우와 12월 쌍둥이자리 유성우는 달빛이 없는 금음 시기와 겹쳐 별똥별을 보기에 최적의 조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진두입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실시한 고체 연료 추진 우주 발사체 시험 발사 장면을 공개하고 비행은 9개월 전 1차 시험 비행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공개한 이번 시험 발사 장면을 보면 우주 발사체가 상승하면서 차례로 단분리가 이루어지고 우주에서 모의 위성 탑재체가 분리되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이번 2차 시험은 총 4단으로 구성된 발사체 가운데 1단을 제외한 2, 3, 4단 형상으로 시험했고 모두 실제 점화와 연소까지 성공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2단 엔진만 연소한 지난 3월 30일 1차 시험에 비해서 상당 수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해당 발사체는 1단에서 3단은 고체 연료를 사용하고 최상단부에 해당하는 4단은 궤도 진입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액체 연료를 사용합니다. 국방부는 오는 2025년 500kg 초소형 합성계구 레이더를 500km 지구 저궤도에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마치 곤충처럼 벽과 천장을 타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로봇 무게의 5배 넘는 힘에도 버틸 수 있어서 위험한 공사 현장에서 사람을 대신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다리 4개가 달린 로봇이 철제 벽면을 타고 올라갑니다.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비껴서 가고 낮은 장애물은 능숙하게 넘어갑니다. 벽면에서 천장으로 옮겨가 거꾸로 매달린 상태로도 움직입니다. 수직면에선 초속 70cm, 천장에 매달린 상태로는 초속 50cm, 먼지와 녹으로 오염된 표면에서는 초속 35cm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석의 원리를 이용한 건데 발바닥에 고무 성분도 적용해 미끄러지는 위험도 줄였습니다.
다리를 떼고 움직이려면은 자석의 힘이 이제 꺼져야 되고 부착시켜서 힘을 가하려면 또 자석의 힘이 켜져야 되겠죠. 그래서 자석의 힘을 빠르게 껐다가 켤 수 있는 그런 자석을 만든 것이거든요. 로봇의 무게는 8kg인데 무게의 5배가 넘는 힘으로 당겨도 발바닥이 철판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로봇은 또 3kg의 추를 단 채 벽을 거뜬히 기어오를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배나 철제다리, 송전탑 등 대형 구조물을 오르내리면서 용접이나 구조물 점검, 표면 청소 등 위험한 임무에서 사람을 대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요즘 연이어 눈 소식이 오면서 도로에 제설제가 많이 뿌려진 것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차량 수명이나 환경에 악영향을 끼쳐서 남용을 조심해야 하지만 정작 얼마나 뿌려야 적정한지 기준은 없다고 합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찻길이 염전처럼 새하얗습니다. 건널목 앞 점자블록 틈에도 제설제가 꽉 차서 단단하게 굳어 있습니다. 눈예보가 내려지면서 서울 전역에 뿌려진 제설제만 모두 2,200여 톤. 출근길이 빙판으로 변하지 않도록 서울시도 지침대로 대응에 나선 겁니다. 그렇습니다. 간선도로도 뿌리고요. 이면도로, 그다음에 골목길 그런 게 다 뿌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뿌린 제설제 과연 괜찮을까? 차 하부가 좀 손상되는 경우가 있어서 부식이 좀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 많이 온 다음 주행 뒤에는 하부 세차 꼭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 부분도 있고 불편한. 염화칼슘은 철의 부식 속도를 높여 차량 하부를 망가뜨리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뿐만 아니라 제설제를 많이 살포할수록 도로 포장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나무를 비롯한 생태계에는 더 위협적입니다. 염화칼슘 제설제 때문에 서울시 가로수 6%가 시들어간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들이 따르는 도로 제설 요령은 제설제를 최소 얼마큼 뿌려야 효과가 있다고만 권고할 뿐 상한선을 따로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효율적으로 눈을 녹이면서 환경도 지킬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은 나무들이 그 수분을 땅으로부터 끌어올리지를 못해요. 아니면은 염의 성분이 좀 적은 친환경 제설제 같은 것을 사용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제설제를 조금씩 수시로 뿌리려면 너무 품이 많이 들고 친환경 제설제는 비싸고 효과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내년 그러니까 2024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 디지털 교육 시간이 2배로 증가합니다. 초등학교에서는 1, 2학년의 국어 수업 시간이 확대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만 있던 학교 자율 시간이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초등학교는 7년 전 2015 교육과정에서 이미 강화한 한글 교육에 더 방점을 찍었습니다. 1, 2학년 2년 동안 448시간이던 국어 수업이 34시간 늘어납니다. 교과서 없이 배우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밖에서 뛰어놀 시간은 늘리고 안전한 생활 교과서는 없어지지만 고학년까지도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화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만 있던 학교 자율 시간이 초등학교에도 처음 도입됩니다. 생태 환경과 민주시민, 정보 등을 주제로 학교가 직접 과목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1992년부터 꾸준히 학교와 교사, 학생 자율성을 강화하는 흐름이 반영된 겁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떨어지지는 않나요? 라거나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교사의 업무가 많아지지 않나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얻게 됩니다. 3R's 중심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학생들의 역량이 매우 좋아지는 측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반면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를 축소했습니다. 1년 221시간 시수에서 102시간으로 절반 넘게 줄였습니다. 대신 3학년 2학기에 진로 연계 학기를 둬서 교과 수업과 진로 설계를 병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전혀 선행 학습과 무관하다. 자신의 진로에 맞춰서 어떠한 과목을 선택하고 배울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좀 체험을 통해서도.
시대 흐름에 맞춰 디지털 소양을 강조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정보 수업 시간을 2배로 늘렸습니다. 놀이와 체험 중심으로 코딩을 배운다는 계획입니다. 고등학교에서도 인공지능 기초와 데이터 과학 등 다양한 선택 과목을 개설합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원자력 발전이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K-텍소노미에 따라 올해부터 친환경 경제 활동으로 인정받습니다. 원전 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녹색 분류체계 기준이 EU보다 느슨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원전이 올해부터 K-텍소노미에 포함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새 업무 보고엔 어느 해보다 관심이 쏠렸습니다. 원안위는 원전 안정성 강화에 최우선 순위를 두면서도 정부의 원전 수출을 돕기 위한 수출 지원 전담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원자력 안전과 핵 폐기물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 최고 수준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국제기구와의 협력 그리고 양국 간의 협력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탈원전 백지화 정책에 이어 원전이 K-텍소노미로 친환경 옷까지 입으면서 산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원자력 기술 연구와 개발, 실증은 녹색 부분으로 원전 신규 건설과 계속 운전은 전환 부분으로 분류됩니다. 원전의 모든 분야가 친환경 투자로 인정되는 겁니다. 단 원전 신규 건설과 계속 운전이 전환 부분으로 계속 인정받기 위해선 2031년부터 사고 저항성 핵연료를 써야만 합니다. 이런 가운데 K-텍소노미 지침서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운영 시점을 명시하지 않아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EU는 2050년까지 고준위 방패장 가동을 명시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는 고준위 처분 시설의 조속한 확보를 담보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라는 두루뭉술한 표현이 담겼습니다. 현재 정부 계획은 방패장 부지 선정 후 37년 내 확보입니다. 올해 부지가 선정되더라도 2060년에야 처분장이 마련되는 셈입니다. 2031년 정도면 고준위 핵폐기물이 포화 상태에 달하거든요. 임시 저장 시설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라는 상태여서 이게 근본적으로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원전 전문가들은 중저준위 방패장 문제로도 국가적 홍역을 치렀던 만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장기적인 세부 계획과 실행 계획을 담은 법률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많이 추워질 텐데 감기 조심하시고 2023년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또 항상 건강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마동석입니다. 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의 평화가 있으시길 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토끼띠 배우 정성화입니다. 2023년 여러분들 더 많이 건강하시고 그리고 하시는 일 모두 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는 토끼처럼 기뻐서 껑충껑충 뛰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나윤선입니다. YTN 시청자 여러분,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에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빛나는 존재인지 스스로를 더 사랑하고 응원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조수미입니다. 올해는 검은 토끼의 해라네요. 와, 2023년에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하시는 일을 다 잘 되시고요. 제 노래도 많이 들어주세요. 사랑합니다. 2023년도 행복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짧게 한 소절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 전달해드리면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Il mondo soltanto adesso io ti guardo.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가수 유나입니다. 2023년 YTN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검은 토끼의 해처럼 아주 폴짝폴짝 높이 점프하시는 그런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한 해 또 좋은 음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 NCT 팀도 많이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서 보기에 휑한 탈모는 언제부턴가 나이를 가리지 않고 겪게 되는 고민이 됐는데요. 오늘 내문보고서에서는 탈모가 생기는 원인과 예방법, 치료까지 모든 것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피부과 유화정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새해 첫 주제로 탈모를 잡아봤는데 아마 많이들 집중해서 보실 것 같습니다. 자, 의학적으로 일단 탈모가 질병으로 볼 만한 수준이라면 이 머리카락이 어느 정도로 빠지는 건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모발은 하루에 보통 50개에서 100개까지 빠집니다. 네. 사람마다 머리카락의 수가 다르고 머리를 감은 날이나 컨디션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3일 이상 평균을 내서 100개 이상 이어지면 탈모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보통 머리카락 개수를 일일이 세진 않기 때문에 반찬에 자꾸 내 머리카락이 떨어진다던가 베개에 떨어진 머리카락의 개수가 많으면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머리카락이 좀 많이 빠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면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탈모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알고 있는데 종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탈모는 크게 보면 부분적으로 빠지는 국소성 탈모가 있고 또 전반적으로 빠지는 미만성 탈모로 나누고요. 네. 국소성을 다시 흉터가 생기지 않는 비흉터성 탈모, 흉터가 생겨서 더 이상 회복이 어려운 흉터성 탈모로 나눕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남자분들 앞머리가 휑해지고 정수리가 빠지는 남성형 탈모, 또 동그랗게 빠지는 원형 탈모가 다 이 비흉터성 탈모에 해당이 됩니다. 미만성으로 빠지는 탈모는 휴지기 탈모, 생장기 탈모, 미만성 원형 탈모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종류가 다양한 탈모, 그 종류에 따라서 원인도 다양할 것 같은데요. 자, 탈모의 원인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네, 가장 흔한 탈모 질환인 남성형 탈모는 유전과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생깁니다. 예. 원형 탈모 또한 유전적인 소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모낭 주변에 자기 머리카락을 공격하는 염증 세포가 침착되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휴지기 탈모증은 출산하거나 수술, 심한 다이어트, 정신적 스트레스 후에 생기고 만성 휴지기 탈모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빈혈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해하실 것이 이런 원인이 있다고 바로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이 아니고 원인이 발생한 후에 3개월 후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또 항암제나 방사선 조사 후에도 머리가 빠질 수 있는데 이때 일어나는 탈모는 생장기 탈모입니다. 그리고 갑상선 질환이나 매독 같은 성병이 있어도 탈모가 올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탈모가 계속 이어진다면 이런 병들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정신적인 스트레스뿐 아니라 질병으로도 탈모가 올 수 있다는 건데요. 사실 탈모와 관련해서는 좀 확인 안 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간에는 좀 붙임머리를 하면 머리가 잘 빠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맞을까요? 붙임머리 시술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요. 닦기에 의한 붙임머리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네. 붙임머리에 의한 당김이나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 또 계속 무거운 붙임머리가 잡아당기게 되면 탈모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즉 붙임머리 자체의 사용만으로는 탈모가 온다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매일매일 사용하는 것을 장기간 한다면 탈모에 영향을 준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므로 두피 상태를 확인하면서 붙임머리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붙임머리 자체가 탈모를 유발한다기보다는 이 잡아당기는 그 특성이 이 탈모를 유발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염색이나 파마 같은 미용 시술은 탈모에 영향을 주나요? 염색약이 알레르기 피부염을 잘 일으키기 때문에 두피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염색이나 파마를 해서 두피 염증을 더 악화시키면 탈모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몇 회 이상 하면 탈모가 온다 이렇게 특정하기는 어렵고 두피 상태를 확인해 가면서 미용 시술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즉 두피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미용 시술을 피하는 것이 좋고 두피에 진물이 날 정도이면 빨리 병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해 머리가 약간 가렵고 각질이 있을 때 각질 제거가 두피 클리닉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진물이 날 정도의 상황이면 두피에 미용 시술을 하는 것이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병원부터 찾으셔야 합니다. 네, 두피 상태를 확인해 가면서 미용실에서 시술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또 한간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궁금한 게 머리를 감을 때마다 머리카락이 좀 많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자주 감는 게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과연 사실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환자분들도 머리를 감는 것이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오히려 두피를 청결히 하는 것이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되고 머리를 감을 때 빠지는 머리카락은 이미 빠져나올 것들이 헐겁게 붙어 있다가 떨어지는 것이고 건강한 머리카락이 뽑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정하기 싫은 현실이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까지 탈모의 증상, 원인, 종류 그리고 또 관련된 오해에 대해서 풀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탈모의 초기 증상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일반적으로 원형 탈모는 아무 증상이 없고 아주 드물게 가렵거나 아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다가 발견해서 오시게 됩니다. 네. 남성형 탈모는 이마가 넓어지거나 정수리가 비어 보이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고 여성형 탈모는 가르마가 점점 넓어지는 증상으로 병원에 오십니다. 미만성 탈모는 머리를 감을 때마다 너무 많이 빠져서 하수구가 막힌다는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탈모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보면 진짜 탈모가 아니라 주관적인 경우가 많긴 하지만 머리카락이 가늘고 힘이 없어지고 샴푸할 때 모발이 80개 이상씩 빠지고 자주 청소를 해도 머리카락이 책상이나 방바닥, 베개 위에 떨어져 있는 것이 보이면 병원을 가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탈모의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네, 남성형 탈모는 먹는 약으로 남성 호르몬에 작용하는 피나스테라이드, 두테스테라이드라는 약이 있고 바르는 약제 중에 미녹시딜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여성형 탈모에 인정된 방법은 2% 미녹시딜이라는 바르는 약이 있고 케라틴, L시스틴 성분 등이 포함된 보조제를 먹는 약으로 먹기도 합니다. 네. 미녹시딜이라는 약은 원래 먹는 약으로 고혈압 치료제인데 부작용으로 다모증이 나타나서 바르는 약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보통 남성형 탈모나 여성형 탈모 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진행하는 병이라서 치료를 시작하면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치료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고 보통 3개월 이상 치료해야 머리 빠지는 것이 좀 줄었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원형 탈모의 경우 스테로이드를 머리에 주사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쓰고요. 머리 전체에 진행하는 원형 탈모는 먹는 스테로이드를 쓰거나 사이클로스포린이라는 면역 조절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시술은 메조테라피라고 해서 혈관 확장 물질이 주성분으로 되어 있는 주사를 맞거나 PRP, 플레이틀릿 리치 플라즈마라고 해서 자기 피 성분 중에서 성장 인자가 들어있는 부분을 추출해서 머리에 주사했을 때 탈모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네. 자, 치료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고 한 3개월 이상 치료를 해야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하니까 꾸준히 인내심을 갖고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유전적 탈모도 치료가 가능한가요? 네, 유전적인 요소가 있는 남성형 탈모의 경우에도 조기 치료를 하면 더 이상 진행을 막게 되어서 치료를 할 수가 있고 진행된 상황이더라도 모발 이식술 등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또 유전적인 요소가 작용하는 원형 탈모도 면역 조절제로 치료를 하면 다시 회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탈모에 걸렸어도 치료 후에 또 걸리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탈모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비흉터성 탈모 중에서 원형 탈모증을 치료하면 치료 전으로 돌아가지만 남성형 탈모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또 흉터성 탈모는 더 확산을 막을 뿐 두피가 흉터화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더 자라지 않기도 합니다. 또 휴지기 탈모증은 스트레스나 수술, 심한 다이어트 같은 원인이 없어지면 서서히 회복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앞서 탈모가 치료제, 그러니까 약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남성분들은 탈모 약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거부감과 두려움을 갖고 계시잖아요. 남성의 뭐 성기능이라든지 이런 건강에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 그 피나스테라이드나 두타스테라이드가 남성 호르몬에 관여해서 부작용으로 일부에서 성기능 문제 등이 보고가 되었지만 끊으면 다시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 약을 먹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그런 문제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네. 남성분들에게 굉장히 희망이 되는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어떤 약은 여성분들 손에 닿기만 해도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약이 있거든요. 실제로 굉장히 많이 위험할까요?
그 먹는 남성 탈모약이 남성 호르몬에 관여되는 약이기 때문에 임산부에 흡수될 경우에 태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가임기 여성에게는 이제 금기입니다. 또 알약을 깨트려서 가루가 되었을 경우에 피부를 통해서 임산부에게 흡수될 수 있어서 임산부는 손을 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약이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 암에 올라가는 PSA라는 수치를 낮추기 때문에 40세 이상이 이 약을 시작하기 전에는 측정을 하고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호르몬을 조절하는 약인 만큼 이제 여성은 주의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네, 탈모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아이소플라본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콩, 두부, 두유 등을 통해서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섭취를 하고 생선, 들깨 등으로 필수 지방산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더불어서 비타민 B군을 균형 있게 섭취하고 철, 아연, 구리 등의 미량 원소가 결핍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항산화 효과가 있는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섭취하고 적절하게 운동하는 것이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의 고민인 탈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새해에는 좀 탈모 걱정 없는 풍성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피부과 교수 유화정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우주지질자원 탐사 활용 기술을 전담할 센터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지질자원연구원은 장기적인 국가 우주개발 정책과 국제사회의 달에서 화성으로 연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우주지질연구본부 산하에 우주자원개발센터를 신설했습니다. 센터는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달, 화성, 소행성 등 우주 탐사, 우주자원 개발 기술 역량과 자원 확보를 위한 연구를 수행합니다. 특히 헬륨-3, 히토류, 타이타늄 등 달 현지에서 필요한 자원을 직접 조달해 사용하기 위한 우주 현지 자원 활용 연구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서 대학 3곳의 혁신연구센터를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국가전략기술 관련 혁신연구센터 3곳을 선정하고 최대 10년간 연 50억 원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혁신연구센터는 기초연구의 주체인 대학을 중심으로 국가전략기술 혁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신설됩니다.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와 2차 전지,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 등 12개 분야로 구성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래 핵심 기술 개발과 연구 성과 현장 확산 등을 위해 올해 과학기술 분야와 정보통신 방송기술 분야에 총 6조 6,726억 원을 투자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과학기술, 정보통신, 방송기술 분야 연구개발 사업 종합 시행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계획에 포함된 예산은 지난해 6조 4,161억 원보다 3.9% 증가한 것으로 이 가운데 과학기술 분야가 5조 2,418억 원, ICT 분야가 1조 4,308억 원입니다. 지난달 23일 개막한 국립광주과학관의 드론 항공우주특별전의 관람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과학관은 최근 특별전에 관람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시 만족도가 93%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관은 다양한 항공기 모형과 실물 부품, 비행기 비상탈출 체험, 드론, 비행기 시뮬레이터 등 아이들에게 흥미로운 체험이 많은 점이 높은 만족도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도전의 역사, 하늘을 나는 비밀 등 4개의 테마존과 항공기 시뮬레이터, 유아용 미니 동력 항공기 등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3월 5일까지 전시가 진행됩니다. 해커가 우리 내비게이션에 어떤 다른 길로 인도를 하면 우리는 전혀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정보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보안 투자가 꼭 필요합니다.
주변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된 초연결 사회가 고도화할수록 디지털 보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연결할 때마다 매번 다른 패턴을 갖는 하드웨어 보안 인증 원천 기술을 개발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K-사이언티스트 이번 시간에는 전자스핀을 이용해 복제 불가능한 보안 소자를 개발한 재료공학자 박병국 박사를 만나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